최근 유럽 일각에서 대한민국의 K9A2 자주포에 대한 졸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은 노후화된 AS-90 자주포 116문을 대체하기 위해 대규모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인 MFP를 시작했는데요. 외적인 규모만 따져봐도 벌써 수십조 원을 호가하는 사업인 만큼 영국과 스웨덴이 공동 개발한 아처, 프랑스의 세자르, 독일의 RCH155 등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국 또한 K9A2로 MFP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러자 세계적인 명품 K9A2의 위기의식을 느낀 유럽 경쟁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갖은 비방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우선 영국은 지리적 한계 때문에 절대로 K9A2를 도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영국이 아무리 EU를 탈퇴했어도 지리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유럽 대륙에 더 가까우니 효율을 위해서는 유럽산 자주포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얼핏 들으면 일리는 말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어린아이 같은 떼쓰기입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미 주변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기체계는 비슷한 기후나 환경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사시 후속 군수 지원을 생각하면 무기체계를 동맹국과 통일하는 게 유리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럽의 무기는 체계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아까울 정도로 지레멸렬 그 자체입니다. 현재 유럽은 경쟁적인 군비 축소로 인해 자국의 방위산업 인프라가 말 그대로 박살나 있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사정이 나온 독일조차도 2017년에 리투아니아와 복수장갑차 90대를 납품하기로 계약했지만 현재까지 납품한 수량은 고작 40여 대에 불과할 정도로 방산업체들이 몰락했습니다. 게다가 애초에 계약 조건이 2021년까지 납품이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리투아니아가 독일을 사기죄로 고소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반면 한국의 무기체계 생산 능력은 가히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K9은 완전한 새 제품을 생산하고 무려 115개나 되는 성능 시험까지 통과하는데 고작 100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생산 라인이 하나만 있지는 않을 테니 한 달에 수십 대의 K9이 쏟아져 나옵니다. 보다 자세한 생산 능력은 기밀사항이지만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은 1년에 최대 200대의 K9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생산량은 웬만한 국가는 믿기지 않는 엄청난 생산 능력인데요. 사실 길게 말할 것도 없이 애당초 생산 능력이 부족했다면 인도, 튀르키예, 폴란드 등의 수백 대 K9을 수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가격도 비싸고 후속 지원도 형편없는 데다 걸핏하면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신뢰성 제로의 물건을 구매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물며 그 물건이 국토방위에 직결된 자주포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이런 되지도 않는 핑계를 대야만 한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럽 방산 산업이 안쓰러지기까지 하는데요. 하지만 유럽의 견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K9A2가 궤도형 자주포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아무 쓸모없다는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FP에 참가한 유럽산 자주포들이 전부 차륜형 자주포인 것도 이런 궤도형 자주포는 현대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기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실전을 통해 뼈저린 한계를 맞이한 건 궤도형 자주포가 아니라 바로 차륜형 자주포였는데요. 이는 차륜형 자주포의 사격 제한 때문입니다. 차륜형 자주포는 접지 면적이 좁아서 필연적으로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균형을 잡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험지 사격 능력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물론 아웃트리거를 펼쳐서 수평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이마저도 자주포의 무게를 생각하면 지면이 그만큼 단단해야 된다는 제약이 생깁니다. 즉 차륜형 자주포는 완전히 준비된 포병진지에서 사격했을 때만 제 성능을 오롯이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차륜형 자주포는 포의 반동 때문에 특정 각도와 측면 사격에 상당히 제약이 있습니다. 당연히 급박한 전시 상황에서는 제약을 무시하고 사격할 수는 있을 테지만 이는 곧 명중률 하락과 차체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차륜형 자주포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궤도형에 비해 내부 공간이 좁을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말해 차륜형 자주포는 빠른 이동 속도와 정비의 용이성을 앞세워 소규모 전투나 분쟁 단위에서는 활약할 수 있지만 대규모 교전이나 전면전 같은 상황에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습니다. 게다가 많이들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포병에게 최대의 적은 포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격 후 이탈은 포병 전술의 기본 인동시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프랑스의 세제르 같은 경우만 봐도 정차 후 유압식 안전장치를 전개하여 155mm 52구 경정포를 방열한 뒤 수동으로 포탄을 장전해야 합니다. 그저 포를 조준하고 사격만 가하면 되는 K9A2에 비하면
프랑스의 세자르 자주포는 견인포와 다름없을 정도로 느리고 복잡한 무기입니다. 이 때문에 세자르는 생존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영국과 스웨덴의 아처 자주포는 완전 자동화 방열 장치를 채택했는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내부 공간 부족으로 적재 가능한 포탄이 고작 21발에 불과합니다. 반면 K9A2는 내부에만 아처의 2배가 넘는 48발의 탄약을 적재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와 함께 운영하면 추가로 104발의 포탄을 완전 자동으로 보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처는 21발의 포탄을 모두 소진하면 일일이 손으로 재보급해야 합니다. 즉 K9A2와 아처는 비록 포의 방열 속도는 비슷하더라도 전투 지속 능력과 화력에서는 감히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영국이 특별한 이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 무조건 K9A2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방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바로 독일의 차세대 자주포인 RCH-155 정도면 K9A2와 비슷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장 7.9m, 전폭 3m의 복서장갑차 차체에 155mm 52구경장 포신을 탑재했는데요. 이 포신은 독일이 새로 개발한 신형 155mm 모듈형 포탑을 탑재해서 단 2명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데다 완전 자동화 장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분당 발사 속도는 9발로 상당히 빠른 사격이 가능한 자주포입니다. 심지어 포탄으로 로켓 추진 보조탄인 랩탄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도 무려 54km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확실히 독일제 무기답게 준수한 성능인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한국의 K9A2에는 한참이나 못 미치는 성능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격 능력만 살펴봐도 K9A2의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최대 10발로 RCH-155와 비슷하지만 수시간 동안 포탄을 힘없이 쏠 수 있는 전투 지속력은 RCH-155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한국의 K9A2는 더 큰 차체 덕에 안전성이 높고 탑재된 포탄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K9A2의 사거리는 K315H 랩탄을 사용하면 55km, 개발 중인 제트 추진 포탄의 경우 100km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K9A3부터는 신형 58구경장 포신을 사용해 일반탄의 사거리도 크게 늘릴 계획인데요. 이 엄청난 업그레이드는 거대한 155mm 포탑을 자그마한 복서장갑차에 우겨넣은 RCH-155가 감히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독일은 현재 복서장갑차의 기본형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자주포라는 펜자우비치의 포탑까지 올렸으니 도대체 자주포 한 대 가격이 얼마나 비싸질지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즉 RCH-155는 가격 면에서나 생산 능력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K9A2와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국이 제정신이 박혔다면 RCH-155를 선택할 리는 없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K9 자주포 계열은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4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충분히 검증된 자주포라는 건데요. 이건 성능, 가격 지원, 후속 지원, 생산 능력 등 모든 요소가 금상첨화로 맞아떨어진 게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이와 별개로 K9에는 명품 자주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연구진의 인간 승리에 가까운 악정고투를 이겨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한민국 최초의 야포는 KH-178 105mm 견인포입니다. 한국 무기 체계 대부분의 첫 시작이 그러하듯 KH-178 또한 관련 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발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무기 체계와 다른 게 하나 있다면 KH-178은 정말 한국의 운명이 경각에 달린 상태에서 개발되었다는 점일 것입니다. 당시 한국은 미군이 대여해준 구형 M2와 M101 105mm 견인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M2는 1934년 초에 생산된 데다 그나마 개량형인 M101조차 1940년에 생산됐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똥포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혹여나 고장이라도 나면 수리할 방법이 전무했는데요. 상황이 이러니 KH-178의 개발 현장은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라는 필사의 각오가 녹아들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으로서는
관련 기술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미국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미국에게 과거의 한국은 버린 땅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군사력도 미비하고 경제력도 없던 나라가 위로는 북한과 소련, 왼쪽으로는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한반도 반쪽의 작은 나라가 봉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건데요. 실제로 미국은 당시 한국이 105mm 견인포를 개발할 때 관련 기술을 요청하자 미국은 단 3마디 노건 네버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문화 개방을 위해 중국을 살살 구슬리던 중이었고 가능한 중국의 신기를 거스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북한과 한국의 관계도 원만하길 바랬는데요. 게다가 미국은 아무리 관련 기술을 제공해준다고 해도 한국이 105mm 견인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당시 국내 개발진들조차 처음에는 한국이 105mm 견인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게 당시에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이라고는 간신히 입수한 105mm 견인포 청사진 몇 장과 미국 주재 대사관들이 긁어 모아준 미국의 곡사포 관련 신문 기사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인 특유의 고난 앞에서 절대 굴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발현되었습니다. 당시 개발진들은 도저히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없자 아예 직접 자를 들고 M2, M101의 구석구석을 실측해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면을 만들었음에도 야포의 강선을 팔 기계 자체가 없어서 일제강점기 시절 조병창에서 일했던 기술자를 스소문 끝에 찾아내 강선 가공기기를 만들어 포신의 강선을 파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가 없으면 잇몸의 끝판왕이었던 셈인데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노력 끝에 마침내 1973년 한국형 KH-178의 시제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개발에 성공한 KH-178은 시험 발사까지 성공했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인간 승리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요. 게다가 KH-178은 뜻하지 않은 선물까지 안고 온 복덩이였습니다. 한국이 차세대 포의 개발을 천명하고 맨 땅에서 불과 11개월 만에 KH-178을 만들어내자 이에 감탄한 미국이 105mm 견인포 도면 일체와 관련 기술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력은 KH-179 155mm 견인포의 기반이 되었는데요. KH-179는 대한민국의 첫 수출에 성공한 야포로서 현재도 이란과 인도네시아에서 현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에 바친 대한민국의 열망은 포에 있어서만큼은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신념이 되었는데요. 이런 신념으로 탄생한 K9 자주포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자주포로 평가받는 이유도 한국인들의 집요함으로 읽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한번 K9A3로 새로운 도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영국 MFP 사업을 성공적으로 따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방산기술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